예, 금요일 한판 승부가 자랑하는 한판 클래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돌아왔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고, 또한 대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클래스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 선생님, 자, 역사학자 심영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프셨잖아요. 코로나. 괜찮으셔 이제? 남의 질병을. 우리는 인사이더입니다. 우리 진 작가님도 한번 걸리셨어요. 걸리셨어요? 인사이더고. 아, 그렇구나. 안 걸리셨나요? 예, 저는 아웃사이더. 저희는 이제 방송 끝난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안 여기가 이상한데?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사교성에 문제가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저희 두 사람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님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네. 최근에 화제의 드라마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 역사점으로 참여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한 2년 반 전에 한 거여서 뭐 아주 꽤 된 이야기인데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제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저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전에 작품 초기에 대본이 나왔었을 때 대본 의뢰가 들어와서 대본 8회분 대본 검증을 했죠. 그래서 그 초기 대본을 제가 다 보고 드라마 내용을 먼저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안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얘기를 못 하고 그 자랑도 못 하고 혼자 뭐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했죠? 한 사람이라도 많이 했죠. 주변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놀라웠던 건 이제 질문의 수준도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작품이지만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반영을 하고 싶어서 꽤 디테일한 질문들. 한국의 감독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는데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번에 나온 작품을 보니까 그런 걸 또 잘 반영하고 만들어서 이런 맛에 자문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좀 재미도 느꼈습니다. 그 이 대본만 보고 자문을 하신 건가요? 나중에 좀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영상도 보면서 자문이 좀 됐나요? 소품까지 뭐 직접 체크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조금 이제 얘기가 와전이 되면서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확히 제가 역사 왜곡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 자문이었고 촬영 도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장면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짓는데 옛날에 조선 민중들이 비석을 썼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따져 보니까 비석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썼던 거여서 그건 아닙니다. 식으로 이제 포인트 지적을 했고 또 미술 자문 해주신 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했던 뭐 그런 나름의 보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소품이라기보다 고증을 했죠. 고증. 네네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일본에서도 그 일부 근데 또 극우 성향 분들은 또 드라마에서 또 목소리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보도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도 관행.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 왜곡 문제라는 건 네티즌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학자들이 비판을 하거나 일본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이제 큰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또 막 대표성 있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 그런 보도 관행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본에 보면 투 채널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말종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비슷한가요? 우리나라의 그 일베 비슷한. 아마 거기 가서 퍼왔을 거예요. 거기서 퍼왔겠죠. 그래서 그건 좀 보도 관행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관행이 좀 또 최근에 또 일본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어떤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작가님도 좀 다르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이제 오래된 문제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 왜곡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극우적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내 극우적 경향과 아닌 경향이 있었을 때 이제 세영모나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극우 교과서가 나왔던 거라면 이제 그 단계는 다 지나가고 일본의 보편적 교과서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가는 걸로 정착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고.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일본인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큰 갈등, 누적된 갈등과 혐한 뭐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좀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좀 최근에 반응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의 반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조심스러운 반응을 이제 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이따가도 한번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정권에서는 강경하게 일본한테 그것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권에서는 좋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 두 개가 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자체가 이제 우경화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일본의 경제 성장 같은 동력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한테 지금 밀리게 생겼어. 이것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저항 의식 이런 게 섞여서 사실 제가 고민이 돼요, 저도. 처제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혐한 컨텐츠를 그렇게 즐겨본다고 처제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진중권 가족 작가님의 근데 그게 이제 사모님은 그렇잖아요. 일본인이시기 우리 때문에 같이 나랑 그렇죠, 밥도 그렇죠.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컨텐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일본의 이제 우경화라는 게 심각한 맞아요.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저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이렇게 파친코에 대한 보도 관행도 굳이 문제 삼은 게 과잉 대표성인 거잖아요. 뭐 네티즌이 어떻게 얘기했다, 네티즌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대응해라. 이 문화가 우리부터도 조금은 교정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정책 어떻는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역사학자로서 두 전직 대통령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 줄 평 듣고 이제. 네, 일단은 이제 이 주제에서 나오기 싫었는데요. 보통 역사학이라는 건 40년은 지나야 연구한다라는 원리가 있어서 뭐 그런 이거 자체를 제가 역사적 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다만 이제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좀 전망적 시선에서의 이야기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이제 진중권 씨는 그때 이제 생생하게 막 저항 책도 내시고 그랬겠지만 저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조갑재 씨가 주도했었던 이 박정희 열풍 그 열풍의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끝자락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탄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제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 두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권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배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권 시대가 너무나 이념적이기 때문에 실용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뭐 우리식의 성장 논리로 가야 된다라든지라는 산업화에 대한 신화 이런 게 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권이지 않았나.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그들의 그러니까 어떤 그 저항 세력이 아닌 그 사람들을 찍어준 사람들의 환상대로 이 정권이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겠죠.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네요.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데 그 사실은 그 보수가 자기 서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산업화 서사라는 걸 잃어버렸는데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걸 리사이클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MB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의 신화를 재현하겠다 해서 747 말이야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망한 거고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토대가 아니라 이제 상부구조, 정치적 상부구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이해한 건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다 낡은 박정희 서사를 갖다가 리사이클링을 하다 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 작가님도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성희 소장님도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욕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욕? 예. 박근혜 씨는 권력욕,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무욕. 그 두 가지에 집착하다 결국은 끝이 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양쪽에서 답답함을 맺었던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아직 퇴임도 안 하셨는데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전 조용히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였고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퇴원을 하셨죠. 대구 사저로 복귀를 했고 그렇죠. 지방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 될 거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영향이 살아날 것인가 또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또 수식어에 최초란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이제 부녀가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례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뭐 탄핵을 공식적으로 당해서 쫓겨난 대통령이란 또 불명예도 또 갖게 됐으니까 최초가 많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어찌됐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게 생물학적 여성이냐 아니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여튼 여성 대통령이 됐었을 때 여성이라는 화두가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연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을 쫙 몇십 명을 모아서 강연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유리 천장이 있구나. 한 80명 계시는데 그 중에 한 3-4명 빼고 다 남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이왕 이분이 계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좀 여성 부분에 대해서 현격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변화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약간 박정희라는 남성 권력의 후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효과고. 예. 자, 그래서 그 박 전 대통령 리더십 부분부터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은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는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잘했죠. 가장 인상적인 그 탄핵 역풍 때 천막 당사로 나오면서 맞아요.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정당을 지켜냈던 거 가장 컸던 사건인 것 같고, 근데 굳이 따지면 비판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야권의 그 당시 여권이죠. 여권의 지리멸렬함도 한몫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관계자시죠? 괜찮습니다.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근데도 민감해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를 싹 보게 편하게 되면 말씀. 편하게 말씀. 민감한 분은 우리 진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인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선 때가 되거나 시즌이 되면 인물이 없다. 이게 항상 좀 반복되는 이쪽 정당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 당시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유시민, 정동영, 손학규 뭐 이런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지방선거가 계속 작은 선거도 패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천막 당사를 만들고 했었을 때 강인한 이미지는 맞는데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승리했던 과정이 이 박근혜의 지도력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한쪽은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라는 테마와 캠프를 가진 상태에서 싸우는 좀 그 우세점에 있어서 조금 후자가 맞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게 되네요. 저는 하나 딱 생각나는 건 2012년 선거를 치를 때 제 기억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나온 거의 최초의 선거였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박근혜 후보의 역할이든 아니면 박근혜 주변에 있는 참모 역할이든 그런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줄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특히 이제 대선 때 그 김종인 위원장 데려다가 경제민주화를 막 추구하고 사실 저는 그럴 때 야 이거 민주당에서 뺏겼구나 아젠다를 뺏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도 당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보수 정당의 색깔을 그렇죠. 새누리당. 심지어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쪽인데 우리도 빨간색 못 썼어요. 그래서 주황색 쓰고 뭐 보라색 쓰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광고 업계에서 계시던 프로페셔널이 오셔서 그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완전히 당 이미지를 쇄신했던 기억은 나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배경은 이제 박정희라는 강력한 후광 그런 거는 확실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부 반발도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가능했던 건데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전혀. 그게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이제 선거의 승리라고 대선까지 승리하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정권이 기울었던 건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의 그 사건을 봤던 모든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 당시 정부가 어디 있었는가. 뭐 이 말이 잊지 못하는 거고 저는 가장 기억나는 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노란 옷 있잖아요. 그 재난 점퍼를 입고 모두가 다 앉아서서 어차피 다 옆에 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받아 적고 있는 그 참모들의 모습. 그건 정말 우리 역사의 굉장히 흑역사의 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게 어떻게 야당 정치인으로 여튼 여러 단점이 있더라도 저렇게 정치적 성공을 거뒀던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저는 그게 지금도 좀 풀리지 않는 숙제. 나중에 뭐 이렇게 한 40년 지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문서들이 좀 공개가 되면 뭘 좀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의문스러워요. 그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국민들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청문회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두 가지가 충격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 1년 동안 수요일에 한 번도 일정을 잡은 적이 없다. 그냥 주사일 근무를 실천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던 분이었다는 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맞아요. 그 수요일이 노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참사가 벌어진 10시에 보고 문건을 들고 말했던 대로 본관까지 자전거를 타든지 뭐 자동차를 타든지 뛰어가서 이 사람 자고 있으니까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문을 두들겨서 깨울 용기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문 앞에다 서류를 고이 놔두고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저쪽에는 국민들이 수백 명이 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낚고채는 비서진이 단 한 명도 없는 정권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그건 정말 그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해경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큰일 났네. VIP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호용 영상을 보고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영상 좀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참. 너무 그때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때 이후로 어떠한 그 리더십 문제를 한국 사회가 바라보고 그렇죠. 뭔가 더 변화된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국정교과서 강요라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뭐 통신법 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최후의 결국은 안 됐지만 이제 그날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그날 저녁에 이제 JTBC에서 공개가 됐는데 낮에도 이제 그때 전국을 돌파한다고 얘기했던 게 개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의 하반기가 이렇게 개헌 그리고 어떤 좀 권위주의 정권을 회기 이런 걸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건 이명박 정권하고도 좀 확실히 달랐던 모습 같아요. 처음에 그 이슈 덮기로 꺼냈다가 그냥 바로 얻어맞고 쑥 들어가 버렸죠. 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날 태블릿 PC가 안 나왔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또 경제정책 슬로건 여전히 기억하실 창조경제였습니다. 이 창조경제 뭐 또 주류 경제학자들은 있는 얘기 아니다. 뭔가 또 전혀 없는 얘기를 막 만들었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이 창조경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툭 터놓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맥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승만 정권은 특별한 경제적 업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증적 근거는 아예 결여돼 있고 다만 이야기하면 이제 재헌국회 초기 때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업국가, 지주제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그때 만들어지긴 하죠. 그건 큰 겁니다. 굉장히 크죠. 남미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모양인 거예요. 맞아요. 필리핀도 그게 안 돼서 저 모양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후에 이제 10여 년의 집권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IT 그리고 벤처로 들어가는 어떤 선순환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되 복지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점의 포인트를 만들겠다.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보수 정권이 잡았었을 땐 좋아 성장 이데올로기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장점을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창조 경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라든지 또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번 사실은 이러면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이번 정권 기간 동안 반대편을 얘기했었을 때 소득 그 분배에 의한 혹은 소득주도 성장이 보이는 진보적 가능성 뭐냐가 과연 지난 5년간 확실하게 국민들 사이에 각인됐냐? 그런 건 아닌 상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뭐 52시간을 넘겠다라든지 뭐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어디까지가 보수의 성장 논리냐, 어디까지가 진보의 분배와 어떤 그런 다른 형태의 성장의 논리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안 만들어지고 사실 박근혜 정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흘러오고 있지 않나라는 거. 저는 뭐 이것의 그 뭐 의도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산업 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 가게 되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려서 그거를 현실에서 기술로 실현하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상상력을 키우고 또 그런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되면 이제 관료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 창조 경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창조자가 붙은 부서가 100몇 개가 그렇죠. 미래 창조가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로봇 사업을 갖다 진흥하자라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았다는 로보틱스 학자가 갑자기 100여 명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통 하던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길을 좀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념이나 정당을 넘어서서 합의점이나 유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우리가 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닌데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장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미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더더더 모호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다시 놓고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경제가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불렀던 나라랑 수교를 러시아, 중국이랑 터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화 고속도로라고 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마다 굵직굵직한 업적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뭐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삼성과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정도가 쭉 산업을 이끌고 가서 우리가 겉보기엔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그 다음은 뭐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당시에 그 초이노믹스라고 있었는데 그 정체가 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저기 그거는 이제 부동산 대출, 부동산 빵빵하게 해서 부동산 김내서 집사라. 김내서 집사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기 부양 효과와 집값 떨어진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이 딜레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못 사게 되는 거고 지금 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자체 위기가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초이노믹스는 굉장히 좀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창조 성장이 뭐냐 그 앞에서는 좀 더 진중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미 FTA도 얘기했지만 사실 좀 그랬던 게 한미 FTA를 갖고 노무현 정권 내에서 엄청나게 분열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정태인 수석 같은 거 나와서 싸우기도 했고 근데 또 그걸 갖고 내부 분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권 때 개정이 됐었을 때 보면 한미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앉아있던 분이 저쪽 가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한미 FTA를 비판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나 어느 정도 이상의 시작팀들 보기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옳고 이 정권에 뭐가 차이가 있나. 이 혼선은 좀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좀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진보 정당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그렇죠. FTA 만들면 대한민국 망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진보 정당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겁을 줬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저들이 잡은 아젠다는 뭐였지? 이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미 FTA 자체가 반발한 게 아니라 한미 FTA를 하게 되면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부문과 이득을 보는 부문인데 그 부문 간의 조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다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고. 근데 사실 진보 일각에서도 이런 것만 나오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세계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외교정책 얘기해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외교정책. 일단은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가 사드 때문에 힘들어졌죠. 가장 힘든 주제고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심각해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2013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부주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3년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작이지만 중국도 어찌됐건 후진타오 시대를 끝내고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하얼빈을 갔더니 이제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딱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방중을 해서 여기가 그런 일이 있으니 좀 이렇게 기념비 정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딱 듣더니 지어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을 지어주는 좀 통 큰 사회주의가 참 그런 건 좋아. 발언 위험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오바마 집권기이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피벗 전략이라고 해서 아시아로 회귀를 한다고 하는데 피벗 투 아시아. 사실 회귀가 잘 안 되는 지금도 회귀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좀 외교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진핑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잘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중 관계에서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으면 사실 괜찮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사드 배치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단숨에 이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큰 외교적인 실책이라고 보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중국 인민해방군 카열식에 올라가서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6.25 때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이 된 그런 군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놀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조를 그냥 가져가지 못하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이제 엄청난 타격을 좀 받은 근데 거죠. 이제 그 중간을 보면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그러면 4.1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1때까지 올라가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확 돌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정책을 바꿔서 그럼 사드 놔줄게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이 우리에게 레이더를 들여다보고 정찰을 해? 저 몹쓸 사람이들 이구만 하면서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니었던지 그렇죠. 되짚어보면 그렇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 가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NCND였잖아요. 그냥 피해가자. 그렇죠. 미국이 막 요구를 해도 대꾸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합의된 정책이었는데 이걸 확 뒤엎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애매성의 원칙이 좀 적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 얘기를 하셨지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가 북방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북방 정책을 그냥 헝가리나 중공하고 수교로 맺는다는 건 이건 보수 이념의 위배가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노태우의 언어적 레토릭은
경제 영토 확장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한데 그 양자를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느냐에 대해서 이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항상 딜레마가 뭐냐면 이념적 방공성과 그리고 현실적 경제성 사이에서의 충돌이 그 자기 분야일에 사실은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도 박근혜 정권에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외교적 패착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좋은 지적이 사실은 있어요. 그 이명박 정권이 처음에 그걸 표방한 거잖아요. 우리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용 정부가 되겠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또 배반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고르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갔었을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후진타오가 근데 너네 왜 한미동맹이 그렇게 강이라고 직설적으로 날리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없이 전제 조건 없이 시진핑이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스러지는 게 지금의 어떤 혐중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학자 심영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실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을 하셨고 서울시장을 통해서 버스 그리고 청계천이라는 시스템 개혁에 굉장히 어필이 됐고, 제가 이제 보니까 대학로 앞에 있던 고가도로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젊은층들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그 노무현 정권기 때 어떤 그 진령 나는 누구의 잘못이라고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얘기겠지만 하여튼 그걸 벗어나서 실용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이념 경도성이 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세월 지나면 모든 게 다 좋은데 박정희 정권 때 진짜로 살았던 때를 따지면 힘있고 빼기는 사람이 득보던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 정권 특유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같은 것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꿈꿨던 기대와 이상과 현실이 좀 특별히 달랐던 정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명박 정부 시절 생각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4대강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상 운하였다, 대운하 사업이었다, 뭐 이런 비판을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였다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진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새 정부는 또 4대강 관련해서 또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죠? 근데 그 전에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지금 정권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환경 단체들이 이제 그 4대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비판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기 때의 저항 문화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독재 반독재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형태, 미국산 쇠고기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이슈별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럼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4대강 문을 다 연달아든지 그래서 이제 이 결과의 차이, 봐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이제 있으면 비교 대조가 되면서 뭔가가 되는데 환경단체가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대강 뭐 안 바뀌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저는 좀 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문제거든요. 사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산업 사회 때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SOC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하게 되면 거기 고용이 창출되고 일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한밭집도 있고 그래서 경제 그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딱 지어 보면은 거기 하면 포크레인 딱 2대가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낡은 사고 방식이 사실은 22조의 그 국고 손실과 또 다른 어떤 환경 파괴를 한 그런 작업이고 실제로는 그 이재호 고문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대운하 사업이었다. 아예 공개적으로. 네. 21세기에 누가 물류를 갖다 운하로 날라요. 근데 저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또 보지도 않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국토의 수익 사업화였는데 4대강에선 포크레인이 돈을 버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깔았던 스크린도어도 광고판을 위한 거였고 버스 전용 차선, 교통카드 업자 선정, 자원외교까지 다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수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 그래서 일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좀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국가주도 경제 시절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돈이 돌아간다. 이런 사고 방식을 했던 거죠. 당시 그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제 그 정동영 후보와 엄청난 차이를 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를 찍으면 주변 친구들이 비웃었죠.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야, 너 찍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좀 투표도 낮았고. 당시 747 공약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0,000, 7대 경제 선진국 도입,
당신이 공약이었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번 대선 을 보면 후보들이 또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공약을 설명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시절로도 회개한 게 아니라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474 주장을 하셨었고 그런 게 뜻대로 이제 안 된다라는 건 좀 분명하게 좀 인정이 되는 거 있지 않을까요? 7% 성장 이거를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가능한 숫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실 사회복지니 이 모든 고통들을 갖다 성장으로 해결해온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들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과거에 대해 향수를 하고 그걸 하려니까 4대 강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는 사실 사회 간접 자원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사실 경제 효과로 돌아왔거든요. 굉장히 크게 돌아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다 깔리고 다 깔렸는데 할 게 없으니까 운합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대운하는 중국에 있잖아요. 왜냐면 큰 대륙이 수양제가 만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로형 만들지만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연근해안 나라가 작기 때문에 문화가 필요 없는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단순한 역사 교과서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도 지적하신 분이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이 그냥 적극적인 개발로 끝났으면 개발이 실패했다라고 평가가 될 텐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이환수, 정경유착, 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 정당은 부패 정당이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이 도둑질 정당이다라는 엄청난 그 이미지가 각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차기 정권 들어서겠지만 그거를 얼마큼 여기서 극복하느냐도 다음 정권의 과제가 아닌가. 근데 인수위원회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을 만들었던 분들이 다시 하셔서 네. 물론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그 MB에게서 지금 평가해줄 만한 버스 전용 차량 차선제 저는 이제 사실 좀 약간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보수지만 이렇게 실용으로 간다면은 뭐 용인할 수 있겠다 싶은데 4대강 사업한다는 말 듣고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공약을 지킬까봐 걱정되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예. 아 진짜로 할까봐. 근데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당시 혹은 또 박근혜 정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네네. 갑자기 이런 얘기에 흐르면서 긍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지난 아까 얘기 처음으로 돌아나온 지난 그 시간에 8년 9년간의 기간이 박정희 신화의 소실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신화에 의존된 정치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문재인 정권도 그렇지만 또 여기 윤석열 앞으로 들어서 정권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옛날에 우리가 했다. 그거를 이번 정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모든 정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 또는 과제들을 해냈어요. 그렇죠. 하나씩이라도.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부터 다 끊긴 겁니다. 요번에 그 MB 때부터 끊기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끊기고 요번에 문재인 정권도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느낌이. 아 벌써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평가는 좀 유보하셔도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비전이라는 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일본 외교와 관련돼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으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도의성과 당위성으로 따졌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억울한 거고 일본이 잘못한 거고 그걸 정부가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역사로 따져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91년 김학순 할머니가 터뜨렸었을 때 그때가 공교롭게 일본의 3차 민주주의의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카 내각이 들어서고 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터뜨렸었을 때 일본에서 받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일본 여론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이거를 우리가 배상을 해주자, 보상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의 사회당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 내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된 건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역사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일본 내에서 그러면 일본 안에서 일본 전쟁기 때 피해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국가로서 일본이 잘못은 했지만 전쟁을 본인들이 일으켰으니까 전사자니 뭐니 엄청 많죠. 근데 문제는 일본인들이 자국의 대상으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냐?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5.18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요구하고 특별법 만들고 다 챙겨나가는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초기에 나왔던 게 우리나라 내에 정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간다. 근데 또 여성기금 만들 때 자민당 같은 보수 정당의 눈치가 있으니
좀 민간으로 해서 하는 걸 하고 편지에다가 총리의 사인을 넣자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애매한 합의를 봤죠.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저부터도 그랬고 한국의 역사를 좀 안다, 역사 문제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했죠.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칭찬하는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그 당시 나왔었을 땐 다 비판받았고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오부치 김대중 선언도 사실은 다 비판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시간이 커지고 거기에다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 사건 이후에 이제 일종의 위안부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진보 보수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이 이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미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는 옳았던 것인가, 우리의 운동 방식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 일본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려면 일본 사람들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왜냐하면 한일 관계 이렇게 나쁘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좀 약간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려고 하면 교과서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니 타협할 틈을 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어떻게 했냐, 독도 방문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본 내에서 결정적 사건,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틀린 사건이 뭐냐라고 일본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고. 하지만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도발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문제로만 딱 해버리면 상황은 단순해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양국이 붙어 있고 양국의 갈등이 심해졌었을 때 피해가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당한 탄력사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새로운 재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님 모시고 그 두 정권을 한번 훑었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하나씩 입으로 할 걸 그랬어요. 앞에 저기 김동연 후보님께서 시간을 좀 잡아 드시더라고요. 한 5분 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오늘 작가님은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